자, 오늘은 다품 페이지는 30페이지 열어주시면 됩니다. 30페이지부터 풀었던 문제들 질문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다음 단원 넘어가는 식으로 가볼 거예요. 자, 서정 파트 레벨 2부터 레벨 2. 자,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자, 30페이지부터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있는 문제 번호를 주셔도 되고 내용을 알려주셔도 좋고요. 참고로 이 안에 있는 작품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저거 나중에 단권 아파트에서 작품들은 분석을 다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상당수가 들어갈 테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차분히 나갈 거예요. 질문 없어요? 다 할만해? 오, 그래. 31페이지는요? 10번. 오케이, 10번 문제하고요. 또 다른 거? 10번만 볼까요? 자, 봅시다. 다음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를 보고 나서 우리가 지금 시를 분석할 건 아니고 이 안에 나타난 표현법만 체크를 해서 끄집어내는 식으로 연습을 할 텐데, 자, 일단 선택지를 먼저 볼게요, 얘들아. 선택지를 보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없는지 점검부터 먼저 시작해보자. 1번 화류법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화류법이 무슨 뜻이라고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방법, 생동감 있게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색처의 대비라는 말이 나와 있죠. 대비가 무슨 말이라고 했었지? 대조와 비교를 묶어서 하는 말인데 보통은 대조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된다. 차이점을 통해서 잘 드러내기 위한 표현법이라고 했었어. 3번에서는 반복이라는 단어가 보일 텐데 설마 이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4번에서는 뭐가 보이니? 행간 걸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참고로 이거를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처음 보는 거니까 우선 행간 걸림이라고 했는데 행간 걸침이라는 용어로도 쓰니까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지난번에 했었잖아. 수업했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 맞죠? 행간걸침이라고 하는 건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시 구절이 하나 있다 치면 이걸 어떻게 바꿔서 너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핵을 여러 개로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호흡을 조절하고 강조하는 표현법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끼해지는 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널 사랑해 이게 아니고 너를 사랑해 이런 느낌. 뭐가 필요한 그런 쪽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에는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단어 나왔고요. 특히 이 공감각이라고 하는 녀석은 선생님이 뭐랑 같이 기억해야 되라고 했었냐면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심상의 그렇지 전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설명한다. 그래서 단순히 공감각만 이란 단어만 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무엇화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잘못된 게 하나 있는 거 알지? 자, 위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가 좀 어려웠지, 그치? 이게 뭔 소리가 싶었을 거야. 참고로 이 놀라운 사실은 박남수의 이 작품이 올해 고3 수능특강에 나온 작품이야. 그렇지? 중요한 작품들만 엄청 되긴 맞아요. 보자. 제목이 아침 이미지야, 그치?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목을 이해를 해야지. 아침 이미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 말씀을 좀 드릴게.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 그동안 중등 단계에서 배웠던 시들은 대부분 주제가 좀 명확한 편에 속하는 것들이 많았어.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그리워. 오케이? 누군가가 사랑스럽고 보고 싶어, 혹은 뭐 때문에 슬퍼, 혹은 뭐 때문에 기뻐 이런 식으로 중심 정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시들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요 단계로 넘어오면 이제 그걸 찾으려고 용을 쓰는 순간 흔들리고 헷갈리게 될 거야. 이건 제목이 뭐라고? 아침 이미지잖아. 그냥 아침 이미지가 주제예요. 이 작품을 시작하잖아. 어느 날 아침, 그 아침에 받게 된 인상 자체를 시로 표현한 것뿐이야. 주제를 찾으려고 용 쓰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봐봐. 어둠은 새를 낳고라고 표현했지. 잘 봐봐. 말이 안 되지 않니?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시에서 배우길 부정적 시여. 그치? 뭐 마이너스의 이미지, 세모치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었잖아. 근데 뭐를 낳는 거야? 새를 낳고. 근데 어둠은 생명체가 아니야. 뭔가를 낳을 수 없는 존재. 하지만 뭔가를 낳았다고 표현했지. 그러니까 일단 무슨 법 보여야 돼요? 화류법이 보여야죠. 됐어요. 좋아요. 화류법 체크되고. 그리고 새만 낳은 게 아니라 뭐도 낳았고요? 돌도 낳았고요. 꽃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요 새, 요 돌, 요 꽃은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난 소재겠지. 그럼 여기서 나타난 이 새, 돌, 꽃은 뭔가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보일 거야, 그치?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상황을 잘 생각해봐. 어둠이 뭔가를 낳은 거래. 그럼 여기서 뭔가라고 하는 건 새도 될 수 있는 거고, 돌도 될 수 있는 거고, 꽃도 될 수 있는 거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우린 이걸 다른 말로 만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상을 까맣게 뒤덮어버리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의 시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침을 보면서 아 어둠이 낳아놓고 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겠지. 됐지? 어둠은 세상의 만물을 낳는데요. 그럼 잘 생각해봐. 이게 좀 어려웠을 거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 모든 대상들 중에 새가 만물이었고 돌이 만물이었고 꽃이 만물이었던 거지. 그치? 만물에는 그럼 꽃밖에 없는 거야? 만물에는 돌밖에 없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됐어? 그럼 이거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해서 비유한 표현법이니까 무슨 표현법을 보여야 돼? 대유법이 나와야지. 대유법 확인됐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합니다.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그래, 요 구절 때는 우리는 이걸 물상이라고 하는 게 뭐야? 모든 어떤 물건들, 상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말하는 거지. 물상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둠이라는 애가 다 내 거야. 모든 세상을 어둠으로 다 어둠으로 다 덮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겸손한 애였던 거지. 모든 생물이란다. 모든 만물을 낳고 아침이 되면 내가 갈 때 되었군. 자, 갈게. 나중에 봐. 하면서 그냥 쿨하게 떠나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는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여기서 물상이 노동을 하고 있는 거니? 아니지. 여기서 말하는 노동의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동이라는 건 몸을 움직인다는 뜻 아니야? 즉, 뭘 말하는 걸까? 활기를 말하는 거지. 오케이? 세상 모든 것들이 빛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어 라고 말하며 이런 즐거운 지상의 잔치, 그래요. 이 노동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지상의 오케이? 잔치라고 불렀네. 이게 바로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아침의 이미지인 거야. 그래서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움, 근데 우리 봤잖아요.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움을, 그치?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필요한 것만 체크해 볼게. 자, 지금 금으로 빛난다, 금빛으로 빛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시각으로 알 수 있고, 울린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 청각으로 알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태양이 금색이 울림으로 느껴진 거야? 울림이 금색으로 느껴진 거야? 울림이 금색으로 느껴졌다? 금으로 타는 태양의 울림이야. 차분히 따져봐. 태양이 울리는 것처럼 느껴진 거잖아. 근데 태양은 금색이었지. 즉 금색 빛깔로 아름답게 빛나는 태양이 뭔가 웡웡웡 하면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진 거잖아. 화살표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시각의 청각화라고 부르지. 그리고 이런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되는 거고요. 되셨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새 개벽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집약적 시어에 해당해. 한마디로 나는 이 순간을 뭐라고 생각한다? 개벽. 세상이 열리는 순간이다. 어둠에서 밝음이 넘어갔을 때 세상은 열리는 것이다. 이거 말하면서 시를 마무리 지었죠. 됐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설명하다가 하나 빼먹었네. 봐봐. 1행에서 보면 원래 어둠은 A를 낳고 B를 낳고 C를 낳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장이어야 되지. 맞아? 그런데 어떻게 끊어나냐면 어둠은 새를 낳고 그래 여기서 끊을 수도 있어. 근데 돌을 한 다음에 끊은 다음에 나코를 뒤로 내려버렸지. 보여? 이걸 뭐라고 한다? 아까 얘기했던 행간걸침이 여기서 또 나와 있는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에서 안 쓰인 용어가 보이실 거예요. 그쵸? 1번부터 보자. 화류법 있었죠? 네, 맞습니다. 아침의 속성을 강조한 거 있는 거 맞죠? 어둠이 사라진 시간. 두 번째,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서. 대비가 근데 있었니? 이 작품에서 색채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 어떤 거밖에 없니? 그렇지, 금. 우리가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녀석은 금빛밖에 없었죠. 하지만 대비되는 걸 사용할 수 없으니까,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정답은 2번. 3번은요, 나코라는 시어의 반복, 우리는 당연한 소리 맞죠? 시어의 반복. 그리고 우리는 반복에는 음문의 반복, 시어의 반복, 식구의 반복, 통사부조의 반복 등 되게 다양한 반복이 있다. 음성상징어도 배웠었지. 4번에 행간걸림 얘기했었고 5번에 공감각 아침의 이미지 표현한 거 맞고요. 됐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 넘어가고요. 얘들아 살려줘. 더워. 더워. 살려줘. 이렇게 애매한 날씨긴 해 이제.
정리 한번 시키면서 할게요. 자, 어쨌든 레벨 2, 스텝 2는 마무리 짓고요. 자, 레벨 3, 스텝 3, 32페이지에 있는 쪽 질문 한번 넘어가 봅시다. 또 심지어 우리 고향은 거의 아니 고향이 아니라 정지용 향수는 우리 단권화에서 배웠죠. 문제는 쉽게 연결될 거라고 보고요. 자, 질문 4번까지. 질문 하나. 얘들아 2번 문제가 왜 있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는 순간 너희들이 국어 성취력이 확 오르는 거야. 지금 각 연을 그림으로 표현을 할 때라는 표현 보이니? 선생님이 이 작품 설명해드리면서 이 작품은 회화적, 이미지, 오케이, 기억나?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문제 자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지. 각 연을 우리는 한 폭의 그림처럼 생각하면 좋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시면 더 좋겠고요. 4번 큰 문제 없었길 바라고요. 문제 있었던 사람도 있는데. 자, 찾아내라는 얘긴데, 자 4번만 점검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4번 보시면 각 부분의 감각적 심상을 한번 정리해보라고 돼 있지. 자, 시각, 어루빼기 황소, 파란 하늘빛, 검은 귀밑머리, 그리고 A의 성근별도 여기다 집어넣었네. 성근별이 무슨 뜻이라고 했었지? 성을다, 드문드문, 띄엄띄엄이라는 뜻이었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 봐야지 하는 거잖아. 그렇지? 시각적 심상 맞는 거죠. 1번 오케이. 2번 청각적 심상에 도란도란 말고 또 뭐가 있느냐. 근데 2번에 잠깐만 A를 하나 더 있었는데 빼먹었네. 자, A에서 흐릿한 불빛이라는 표현도 역시 똑같이 시각으로 찾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자, 다시 B로 넘어갔을 때 B는 청각으로 감지가 돼야 돼. 3번에 보시면 서리까마귀 우지짓고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 거야. 서리까마귀는 이제 서리가 끼는 계절에 날아다니는 까마귀라서 서리까마귀라고 부르고, 우지짓다가 무슨 뜻이야? 운다, 그냥 운다야, 그치? 울다, 짖는다를 합쳐서 우지짖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어쨌든 우짖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잖아. 청각 심상 맞지요. 자, C로 넘어가 볼게요. 촉각이가 나와야 되고요. 이슬에 적시던 핵심만 읽었죠, 선생님이 지금. 그치? 확인 가능하고, 또 따가운 햇살이 따갑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다고? 따가워. 그치? 촉각으로 하는 거잖아, 그죠? 마지막 5번 공감각이어야 돼. 얘들아, 이 작품에서 공감각적 심상이 두 군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 여기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외에 하나 더 1년에 있어. 그렇지, 금빛 게으른 울음. 그치? 어떻게 판단하는 거라고요? 울음소리가 금빛으로 들렸어, 금빛이 울음소리로 들렸어? 울음소리가 금빛으로 느껴진 거지. 그러니까 청각에 시각화라는 공감각으로 설명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옛 이야기 지줄대는 나왔어? 지줄대는 건 뭐 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소곤소곤거리면서 어떻게 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러면 지줄대는 거는 청각적 심상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했길 바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 33페이지 또 질문 받아드릴게요. 5번 문제네. 또 그런 문제 없음? 자, 넘어갑니다. 그럼 5번으로 가자. 자, 이 시의 표현상 특징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품 역시 나중에 던건에서 배울 테니까 디테일한 설명은 패스하고 키워드를 잡아드릴게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역설법을 찾아내라는 소리지? 혹시 보였니? 여기에 역설법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역설법 어디 있어요? 그렇지. 먼저 1번 기억.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다 마련했어요. 새 거예요. 물 길드는 과정이겠지 뭐. 자, 아무튼 간에 사랑보다 소중하대요. 뭐가요? 슬픔이요. 근데 우리는 이 녀석은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잖아. 슬픔이라는 마이너스의 정서가 오히려 사랑이라는 플러스 정서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의미상 충돌이 났으니까 역설법 맞지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 쌤이 역설과 반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그래서 설명해 드렸던 거야. 자, 이 녀석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작품의 주제는 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작품에서는 기쁨이라는 녀석과 슬픔이라는 녀석이 나오잖아. 일반적인 인식상으로는 기쁨이 긍정적인 거고 슬픔이 부정적인 것이지. 근데 이 작품에서 말하는 내용은 기쁨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이기심이라는 단어로 쓰였어. 왜냐면 나는 기쁘니까. 다른 사람과 신경 쓰지 않고 나의 기쁨을 찾으면 그게 이기심이니까. 슬픔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배려 혹은 이타심 이런 표현을 하죠. 이런 의미로 쓰였어.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자세를 말하는 거였어. 그래서 의인화가 됐지 지금. 슬픔이 기쁨에게 너에게도 이제 슬픔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기적인 너에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말해주고 싶어 라고 말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지. 정리되셨나요? 자,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잡아놓고요. 자, 니은 선택지를 가봅시다. 시선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 변화 과정을 드러냈다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두 개가 다 잘못됐지. 첫 번째, 이 점에서 시선이 이동했어. 보통 시선이 이동하려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방향성이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본 건 시선이 이동이라고 그렇게 딱히 부를 수가 없는 게 큰 차이가 없거든. 근데 예를 들어 멀리부터 가까이까지 혹은 반대로 가까이에서 멀리 있는 것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지닐 때 우리는 그 녀석이 시선의 이동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 그 시선의 이동이 있을 때는 화자의 위치는 바뀌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시를 짓는데 아파트 창문 밖의 풍경이라는 시를 썼어. 저 멀리 조각구름 떠가고 우리 집 앞에 뷰는 한강뷰. 사람들은 열심히 자전거를 달리고 있고 주차장에 차들이 들어오고 있네. 내 창문 옆에 붙어있는 벌레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 생각해 보았네. 봐봐, 머리서부터 가까이 왔잖아. 그럼 막 만든 거야 지금 이거? 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있는 거다? 시선이 이동이 있는 거다. 방향성을 설명할 수 있잖아. 저 멀리 하늘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있는 창틀에 있는 벌레까지 얘기했으니까. 되셨나요? 자, 이걸 시선이 이동이라고 부르. 근데 여기서는 그게 없었다는 거 확인되시고요. 두 번째, 화자의 정서가 변화했어. 뭐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바뀌었다든지 나쁜 놈이었는데 좋은 놈이 됐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 니은 땡이 되겠죠. 됐습니까? 세 번째 거 넘어가 볼게. 대상을 의인화하여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맞지? 지금 이게 제목 자체가 슬픔이 기쁨에게였어.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 또 말하는 나는 누굴 말하는 거야? 슬픔이지, 그치? 너는 기쁨. 됐습니까? 오케이. 정답. 그러면 기억과 디귿 벌써 다 답은 나왔네요. 기억 디귿 2번 잡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리을.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시적 화자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요거는 좀 봐둘 만한 가치가 있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 걸까? 뭐의 존재를 보면 돼? 그렇지, 나야. 시에서 나라는 글자가 보이고 있으면 화자가 밖으로 드러난 거지. 보이는 거잖아. 여기 있어요 라고 나 여기 손 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화자가 드러나지 않은 시는 이렇게 썼겠죠.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했겠지. 누가? 그건 우리가 예측하지만 알 수 없는 누군가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건 숨겨져 있는 화자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되셨어? 그래서 나라고 하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시적 화자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런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혹시 또 다른 포인트 있어요? 질문 포인트? 없습니까? 네, 그럼 넘어가고 자, 뒷페이지 넘어가서 윤동주의 시인. 그치. 자, 12번까지 안에서 질문? 10번,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12번도 볼 거예요. 10번하고 12번을 같이 봅시다. 자, 10번 문제부터 체크.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라고 되어 있죠? 찾아봅시다. 시를 원래는 분석을 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이 흐름만 좀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이 작품 역시 광고가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자, 내용은 이거야. 윤동주 나왔잖아, 얘들아. 윤동주 지금 너희들 처음 보는 시인이 아니지, 그지? 윤동주 시인의 키워드가 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자, 아, 성, 잘. 그렇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시인이었어. 윤동주 시인은 선생님이 이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이거를 되게 뭐랄까? 굉장히 냉정하고 싸가지 없게 바라보면 있잖아. 윤동주 시인은 착시개명도 한 사람이고요. 일본 유학파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시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고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윤동주 시인을 훌륭한 시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요. 계속해서 자기 반성을 했거든.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훌륭한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한 것과 행동이 제대로 일치는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끝없이 했던 시인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주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자, 제목이 자화상이고요. 자, 블라블라 어디에 갔다고? 우물에 갔대요. 원래 이 우물도 되게 중요한 건데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릴게. 자, 근데 우물을 봤더니 달도 있고 구름도 있고 하늘도 있고 전부 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도 있었어? 한 사나이가 있었지. 됐어? 그럼 뭐야? 내가 우물을 딱 들여다봤더니 내 배경에 있는 나무나 뭐 꽃잎들, 하늘과 뭐 구름 이런 것들이 다 비추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같이 있었어. 그러면 그것이 어울리고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상태라면 오, 아름다운 전경이군 할 텐데 문제는 얘가 뭐래요?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들어갑니다. 안 어울리기 때문에 미운 거지. 보기 싫은 거지. 그럼 뭐 하는 거야? 자기 반성하는 거지. 나는 이 아름다운 자연에 어울리지 못하는 존재로구나. 그런데 돌아가다 생각해보니까 가엾어졌어요. 쟤도 사연이 있는 거잖아. 불쌍해졌어. 그래서 다시 똑같이 돌아가 봤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똑같이 있어서 나는 또 미워졌지. 그럼 뭐야? 여기서 반성하고 있는 건 뭔가? 첫 번째 미워의 포인트는 내가 그동안 과거에 살아왔던 모습이 부끄럽다는 뜻일 거야. 그럼 두 번째 미워졌다는 얘기는 어떤 것에 대한 부끄러움일까? 그렇지, 변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겠지. 됐어? 그리고 나서 돌아갔지만 마지막에 생각해봤더니 뭐야? 그리워진대요. 그럼 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미래라는 게 있잖아.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니?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추억처럼의 사나이라고 하는 건 순수했던 자신의 어떤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녀석이 되는 거야. 순수했던 청년의 세계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한 지식인의 고뇌와 슬픔을 표현한 시,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어. 그럼 1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화자의 심리 변화가 잘 드러나 있는가요? 근거가 되는 시어 찾아봅시다. 처음에 미웠고, 그 다음에 가엾었고, 그 다음에 다시 미워졌다가 마지막에 그리웠지? 이런 식으로 심리 변화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 맞고요. 두 번째, 자신을 사나이로 객관화해야 되는다. 객관화와 주거나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말하는 사나이는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물에 비쳤으니까요. 됐죠? 3번, 경어체를 사용해서 진솔한 어조를 느끼게 하고 있다. 경어체라고 하는 게 뭐야? 높임법을 말하는 거지. 뭐뭐 비읍니다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랄까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뭐 하느님 앞에 고백하거나 뭐 이런 고해성사하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3번 오케이. 4번, 이연을 마지막 연에서 반복했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리고 형태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했었는데 참고로 우리는 이걸 보고 또 뭐라고 하냐면 변형된 형태의 수미상관이라고 불러. 디테일하고 또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마지막 5번, 사회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잠깐만 사회현실에 대해서 작가가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지금 비판하고 있어 없어? 사회가 뭔가 잘못됐다고요. 억압적이고요, 굴욕적이고요, 괴로운 사회입니다 라고 말한 적 있어 없어? 없어. 이 작품에서 부정적인 건 딱 하나야. 뭐야?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어. 그치? 정답은 5번이라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2번 문제를 잠깐 살펴볼 텐데 이번 챕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바로 심상 문제예요. 그죠? 심상.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많이 틀리는 영역이에요. 그죠? 하나씩 딱 차분히 따져봅시다. 1번부터 일단 기억에는 파란 바람이 불고라고 표현이 돼 있지? 자, 머리 돌리자. 이거 공강학 맞은 거 느껴졌어? 어떻게 알았어? 이게 공강학 맞는지 어떻게 알았어? 파란 바람이 불고 파란 건 어떻게 알아? 시각으로 알아. 바람이 부는 건 어떻게 알아? 바람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촉각이지. 그럼 또 따지는 거야. 이 녀석은 시각의 촉각화일까, 촉각의 시각화일까? 머리 굴려보세요. 그렇지, 왜 그렇게 생각한 거냐면 바람이 부는 건 푸른색으로 느낀 거잖아. 지금 이 작품에서 핵심 대상은 바람이야. 근데 그 바람을 푸르게 느끼고 있는 거잖아. 그치? 파란색을 보고는 바람처럼 느껴지고 있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바람을 느끼면서 푸르게 느껴지고 있군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 핵심은 공감각이다. 그러면 우리는 공감각적 심상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보통 시험 문제 포인트가 공감각일 때는, 쉬울 때는 나머지 선택지는 다 공감각이 아닌데 혼자만 공감각일 거야. 이건 쉬운 문제야. 알겠어? 그럼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될까? 전부 다 1번부터 5번까지 싹 다 공감각일 때. 그럼 뭘 찾아야 되는 거야? 감각의 전이항상을 찾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럼 어려워지는 거야. 쉽지 않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따져볼게요.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라고 돼 있는데, 자, 바람이 부는 건 어떻게 알았다고? 촉각. 어두운 건 어떻게 알아? 시각. 그치? 그럼 생각해봐. 선생님, 촉각과 시각이 동시에 나왔으니까 공감각이군요. O, X. X지. 왜냐면 분명히 문장이 끊겨 있잖아요. A한 B가 아니라 A하고 B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그냥 심상이 여러 개 쓰인 것. 다른 말로는 복합심상이라고도 하는데, 오케이? 그냥 심상이 여러 개 쓰인 것 뿐이다. 촉각하고 시각만 잡으시면 돼요. 되셨죠? 2번, 흔들리는 종소리. 보이죠? 보입니까? 오케이? 흔들리는 종소리. 흔들리는 건 어떻게 한다고? 봐야지 알아. 종소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들어야 알아. 따져? 흔들림을 종소리로 느낀 거야? 종소리를 흔들림으로 느낀 거야? 종소리를 흔들리는 것으로 느꼈지? 그럼 이거는 공감각 맞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청각의 시각화라고 부를 수 있겠지. 됐나요? 그럼 일단은
이 문제를 보고 1번하고 2번이 잡혔으면 눈치 빠른 친구는 2번 하고 넘어갔을 거야. 됐지? 오케이. 자, 3번 가보자. 고추잠자리 새빨간 노을길 수성이라네. 딱 보면 보이죠? 무슨 심상이에요? 시각. 4번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빈대요. 열 어떻게 느껴? 뭘로? 촉각으로. 그치? 부비는 건 어떻게 느끼는 거야? 촉각으로 느끼는 거잖아. 그치? 마지막 5번 서로의 축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눠 가진대.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촉각으로만 할 수 있겠지? 촉각이면 충분합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을 거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라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봤던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자, 뒤쪽에 있는 창의융합 서수령원 선생님이 따로 문제 안 푼다고 했었지?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진짜 진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서사관례 파트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서사관례를 시작은 합니다만 작품은 우리 다음 시간에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챙겨오시면 될 거고요. 자, 서사관례입니다. 서사관례. 자, 우리가 먼저 봤던 서정이라고 하는 관례는 쉽게 말해서 시를 말하는 거라고 했었어. 이번에 볼 서사관례는 뭐다? 소설 쪽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단순히 소설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냐면 서사관례에 속하는 게 얘만 있는 게 아니거든. 다양하게 있는데, 자, 앞에 뒤에 있는 뭐 점검하기, 뭐 미르목 이런 것들을 건너뛰고 핵심만 가봅시다. 서사관례라고 하는 것의 정의와 개념이 첫 번째에 나와 있을 거야, 그렇지? 자, 3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뭐를 통해서? 서술자를 통해서. 이게 바로 서정관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의 시작 지점이지. 서정관례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 서정에서는요. 화자라고 하는 시적화자라고 했었지. 화자를 통해서 전달받는 거라면 서사관례는 서술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받는 거야. 서술자가 있어야 되고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파란펜 들었어. 인물, 사건, 배경. 오케이? 서술자가 특정한 상황 속의 인물과 사건과 배경으로 이루어진 뭐를? 허구의 세상을 표현하되 그 안에 진실성을 담아 놓았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서사관례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하나도 뺄 수가 없는 게, 자,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통해서는 결론적으로 뭐가 드러나냐면 갈등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이 갈등이 너무나도 중요해. 서사관례에 갈등이 없으면 우리는 그거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재미없거든요. 그런 거잖아. 4월 4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희는 기쁜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이게 오늘 소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누군가랑 싸워야 되고, 그치? 누군가의 내적, 아니면 내적 갈등이라도 있어야지. 아, 오늘은 학교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안 나가냐?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아하, 흥미진진해지는데 하면서 보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아무튼 인물, 사건, 배경 요소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 특히 여기서 인물이라도 하는 거, 그러면 주요 등장인물도 있겠지만, 그치? 부수적인 인물, 부수라는 거. 부수는 또 뭐야? 주요 등장인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동인물, 반동인물, 뭐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그치? 이런 다양한 인물들의 형성이 있고, 사건이야말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보시는 거고,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것들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시험의 내용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똑바로 읽었는지 묻는 문제가 항상 등장해. 두 번째,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뻥을 치는 게 바로 서사관례예요. 진짜 있는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소설을 딱 읽고 났는데 진짜인 것처럼 느껴졌어. 그럼 잘 쓴 소설인 거예요, 그건. 알겠지? 자, 그런데 그게 뻥이기만 하면 의미가 있느냐? 아니죠.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진실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어떤 교훈 같은 요소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뭘 느꼈는데? 아, 세상의 부조리함을 느꼈어. 혹은 우리 곁에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꼈지. 그치? 우리 어머니 세대의 고난과 역경을 느꼈어. 뭐 이런 식으로. 가치를 줄 때 우리는 그걸 진실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예를 들어, 한 살인자가 영유아 살인, 나쁜 새끼지, 그치? 영유아 살인 사건을 밤낮 없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뻥을 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좋은 서사라고 부르지 않는다니까? 소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거는 해악이죠. 그죠? 그런 거 있어.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살인마의 어떤
프로파일링도 되고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느끼게 해주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서사가 맞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됐죠? 뭐 이것저것 썰을 풀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 서사에서 중요한 건 요 세 가지다. 이 세 가지를 잘 파악해내면 문제는 풀린다 라고 하는 거. 자, 밑에 보시면 서사 관련 특성이 나와 있을 거야.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로 꾸며낸 것이라고 돼 있을 때 이 현실에 있을 법한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럴듯해야 돼. 소설인데 그럴듯하지 않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우리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개연성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리고 그 옆에 그 다음 이어진 문장에서 꾸며낸 것이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허브성. 그리고 거기에 빠져있지만 이것까지 같이 써놓으면 소설의 중요 성격 세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뽑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들아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 저건 당연해야 되는 거야. 저거 나오는 시절은 지났어. 시험 문제에 저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거를 선택지에 녹여서 내겠지. 그렇게 생각하자. 자, 괄호에 뭐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전개된다. 어떤 게 나왔을까?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될까? 소설에는 이게 없으면 안 돼. 두 글자. 갈등. 그렇지.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걸 서사관례라고 부르지요. 형상화 방식이라는 얘기 나왔네요. 나타내는 방법이겠지. 그러면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건 인물, 사건, 배경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중학교 때 이런 거 외우지 않았을까? 소설의 3요소 뭐야? 소설의 3요소. 아니야. 소설의 3요소는 그게 아니야. 주제, 구성, 문체. 이게 소설의 3요소라고 아마 배웠을걸?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그리고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인물, 사건, 배경이 되는 거야. 오케이? 소설의 3요소는 뭐라고요? 주제, 구성, 문체라는 거. 그리고 이 안에 인물, 사건, 배경이 들어가는 거. 기억해 놓자.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구성을 가지고, 그러면 구성이 뭐가 되는 거야? 인물, 사건, 배경이 되네. 그럼 문체라고 하는 건 역시 시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뭐 쉽게 말해서 뭐 1인칭을 썼는지 3인칭을 썼는지, 그럼 왜 3인칭을 썼는지, 왜 1인칭을 쓰지 않는지, 거꾸로 3인칭을 1인칭으로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다 생각하자. 자, 그래서 배경 얘기가 좀 나와 있네요. 배경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배경의 역할이 뭐라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주제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분위기 키워드 잡아 놓으세요.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고요. 두 번째, 심리, 사건 전개 동그라미 빵빵 쳐놓으시고요. 심리나 사건 전개. 세 번째, 개연성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러니까 배경의 역할도 이 단독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이야.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작품 다들 배워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운수 좋은 날, 현지인 거면 시작이 어떻게 되더라? 눈이라고 오는 것은 아닌데 빛처럼 녹지도 않은 문장이 또 갑자기 헷갈린다. 아무튼 그러니까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닌 것이 애매하게 와가지고 바닥을 축축 적셨는데 그것이 찐득찐득해서 짜증나는 상태다라고 하면서 시작하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지우지했잖아. 그치? 그런 요소를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부터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제 말 그대로 기본 개념 모델 싸움이 시작될 것일 거야. 이때 이 녀석들은 어떻게 보면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리하고 나면 다음부터 볼 일이 없는 녀석이기도 하니까 차분하게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시험에 잘 나오는 요소들이에요, 전부 다. 자, 인물의 먼저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첫 번째로 무슨 제시와 무슨 제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라는 게 있어. 오케이. 직접 제시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주는 거야? 누가 말해주면 돼. 작가라고 하면 안 돼. 작가가 맞겠지만 서술자라고 해야 돼. 그치? 서술자가 말대로 직접 서술해주는 걸 보고 우리는 직접 서술이라고 불러. 그럼 간접 서술은 서술하지 않고 알려준다는 얘기잖아. 뭘 말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이거 외워야 돼.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면 우리는 이걸 간접 제시라고 부른다. 됐지? 제시하는 방법 두 가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보통 한 작품 안에 두 가지가 동시에 쓰이기도 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쓰이기도 하고 뭐 되게 다양한 영상을 지니는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러면 이게 밑줄 친 기억과 밑줄 친 니은의 뭐 차이점을 서술하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게 되는 거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는 양아치다 라고 말했으면 그러면 무슨 제시한 거야? 직접 제시한 거야. 근데 이걸 간접 제시로 바꿔봐봐.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흔히 양아치 하면 떠오르는 대사나
행동을 그려내면 되는 거잖아. 그는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한 채 문신이 가득한 몸을 이끌고 문을 뻥 차며 거실로 들어와 새끼들 다 나와! 라고 외쳤다. 됐어? 지금 한 번도 서술형을 말한 적은 없지만 우리는 그 녀석은 아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그려내는 방법들을 말하는 거다. 너무 기본적인 얘기니까 체크 잘 해주시고요. 밑에 예문 보세요. 직접 제시 예문 뭐라고 돼 있어? 진실하고 충성스러우며 부지런하고 세차다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줬잖아. 이게 나오면 뭐라고요? 직접 제시요 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장인님은 빙장님하고 불러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하고 부르면 괜시리 화를 내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성격을 알게 된 거야? 빙장님이라고 불리고 싶어하는 장인어른의 모습을 뭘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거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 제시하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밑에 확인도 해보세요. 최측은 용모어 빼어나고, 야, 여기까지는 직접 제시가 아니야, 그치? 여기는 그냥 성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외향이 나타나는 거니까. 하지만 생각이 주도 면밀. 게임 끝났어. 주도 면밀하네. 무슨 제시야? 그렇지, 한 방에 가야 돼, 이런 것들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확인됐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갈등이라는 요소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거 다 배운 것들이긴 해, 그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소사관리에서 절대 뺄 수 없는 요소라면서, 그런데 이 갈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무슨 갈등과 무슨 갈등?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라는 게 있지.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심리에서 나타나는 부분,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을 보고 내적 갈등이라고 부른다. 나한테 1,000원이 있네. 이 1,000원을 빵을 먹을까 우유를 사 먹을까 고민했다면 무슨 갈등을 한 거야? 내적 갈등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외적 갈등은 다시 또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그치? 네 가지가 되겠구나.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인물과 자연의 갈등, 마지막으로 인물과 운명의 갈등. 생각해 약하게 쓸게요. 근데 다 써져 있으니까. 순서가 다르게 돼 있네? 상관없어요. 자, 그냥 따라와 보세요. 자, 외적 갈등이라고 하는 건 즉 서술에 초점이 되는 대상이 어떤 대상과 갈등을 일으키는 갈등을 찾아내는 건데, 인물과 인물 갈등 뭐 어려운 말은 없잖아, 그치? 인물 사이의 갈등을 말하는 거야. 자, 똑같이 다 1,000원이 있어. 근데 이게 1,000원을 가지고 내가 빵을 먹을까 우유를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찰나에 친구가 와서 야, 그거 나 좀 빌려줘 라고 하지만 강탈해 가고 있어.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인물 사이의 갈등이 되는 거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인물 사이의 어떤 성격, 가치관으로 인한 갈등을 말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인물과 뭐예요? 사회와의 갈등.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가장 많이 보게 될 거는 요 두 가지라고 보면 돼.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그럼 여기서 사회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 뭐 예를 들어 1950년대야. 전쟁 중이잖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쟁이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잔혹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고, 그렇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참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갈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이 생각해볼까? 나한텐 1,000원이 정말 중요한데 이 썩을 놈의 사회는 나에게 1,000원을 벌 기회를 주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인물과 사회 갈등이 되는 거지. 1,000원은 그냥 100원 벌기도 어려운 세상에 난 살고 있었어. 됐어? 오케이. 자, 인물과 자연의 갈등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참고로 이거는 좀 많이 보이는 편은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보통 재난 얘기가 나왔을 때 인물과 자연의 갈등이 많이 나오는 편이지. 여러분들 아마겟돈 이런 영화 혹시 본 적이 있을까 모르겠다. 2021인가 이런 영화도 있었고, 전 지구를 덮친 운명적 재앙에 맞서 막 미국 우주 비행사들이 가가지고 자신들 목숨을 던져가지고 핵을 터뜨려서 막 운석을 파괴시켜 버리거나, 혹은 거대한 해일에 맞서서 방주를 만들거나,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 자연의 힘과 맞서는 이야기. 됐지? 이걸 보고 인물과 자연의 갈등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나는 1,000원을 벌기 위해서 올 한 해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대가뭄이 들어버렸어. 나는 결국 돈을 벌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 슬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인물과 자연의 갈등이 되는 거야. 추워? 혹시 겉옷이 따로 입거나 그러진 않아? 일단 담요를 갖다 줄까? 선생님 담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듣고. 자, 마지막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참고로 이 운명의 갈등이라고 하는 건 정말 너희들이 보기 힘들 건데 되게 뭐랄까 결정적 작품이 하나 있어서 이거는 제목을 적어놔. 영마라는 작품이 있어. 영마가 무슨 뜻인지 알려드렸었어.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는 뭘 갈아탄다고요? 말을 갈아탄다고 했었지, 중세 시대는. 그치?
그럼 역마라고 하는 것은 역에 사는 말인데 얘는 가만히 눌러앉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가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지방에 가게 될지 모르는 운명. 그걸 보고 역마살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이 작품의 주인공은 역마살을 가지고 있어서 어머니가 그 역마살을 죽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저 멀리 떠나면서 끝나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또 보게 될 겁니다. 역마라는 작품. 자, 어쨌든 간에 인물과 운명의 갈등 확신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갈등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 사건을 전개시키고 인물의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사건 전개, 인물 성격 다 체크, 다 중요한 말들이니까. 두 번째,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의 영상은 참고로 이 갈등이란 말이 왼쪽에도 쓰여져 있을 텐데요. 원래 갈등이 칡과 등나무야. 칡 갈자에 등나무 등자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녀석들의 특징 뭐야? 등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혹시 봤어? 여러분들 보통 정자 같은 데 보면 기둥을 이렇게 네 군데 세워놓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휘감아가지고 올라가서 막 위에 이렇게 막 그늘 만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등나무거든? 등나무는 다른 대상을 타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 얽힌다는 뜻이야. 갈등이라는 건 뭐라고요? 얽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의 전개 현상은 이야기를 뭐하게? 흥미로운 이야기. 흥미성을 더해주고. 세 번째, 사건 전개에 뭘 더해주고요? 당연히 긴장감이 되겠죠. 갈등이 나타났으니까 충돌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거잖아. 그리고 사건의 필요성도 보여주지. 현실감도 드러내고요. 마지막, 갈등이 고조되고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작품에 뭐가 드러날까? 그게 바로 작품의 주제가 되는 거야. 그 갈등의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주제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갈등을 봤으니까 구성 방식을 볼게요. 좀 아직 조금만 더 요거 마무리만 하고 올라가 갖다 드릴게요. 근데 이 구성 별표 쳐놓으세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온 녀석입니다. 요즘 시험 문제의 트렌드는 이 구성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성을 보시면 일단은 시간 순서를 따져보는 거야. A, 순행적이라는 게 있고요. B, 역행적이라는 게 있으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 C, 역순행적. 뭐 이 정도. 하지만 먼저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를 추가로 합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시간 순서에 따른 구분 방식이야. 작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시간의 배치에 따라 나눠본 거지. 근데 말 쉽지 않니? 순행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겠지. 역행적인 건 어떻게 되는 걸까? 시간의 흐름을 뒤집어 가는 거야. 그리고 역순행적인 건 뭐지? 똑바로 가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형태. 그치? 이걸 역순행적이라고 불러. 오케이? 주인공이 나와서 너무 고민을 하고 있어.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물어보지. 왜 그렇게 고민이 많아? 무슨 일이야? 했더니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내가 어제 말이야. 또 그렇게 나오면 회상이 시작되면 오케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라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조언을 해줬어. 그러면 현재에 있다가 과거에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온 거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평면적 구성이나 입체적 구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 요거를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를 입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역행적인 건 뭔가요? 솔직히 말해서 역행적인 것은 너희들이 보는 작품 속에서는 없을 거야. 순수한 역행적 구성이라면 시간을 되짚어서만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작하는 부분이 시간 순서라면 끝나는 장면이어야 돼. 그리고 끝나는 장면이 시간 순서 따지면 모든 사건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돼야 되는 거야. 됐었습니까? 근데 그런 작품들은 우리가 보기 힘들고 나중에 지금은 19금이라 못 보는데 이건 개인적인 추천이에요. 지금 19금이라 못 보지만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어요. 약간 잔인한 내용이 좀 담겨 있어서 19금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그 작품의 작가가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혹시 알아? 배트맨 시리즈 감독하신 분이에요. 기깔나게 만들었어요. 작품이 시작할 때 주인공의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면서 시작해요. 깜빡하면 떴어. 온몸이 다 문신이야. 그러면서 너는 부인이 있었어. 라고 쓰여 있는 거야. 내 손에다가. 너는 부인이 있었어. 부인을 죽인 사람이 존재해. 그 사람을 잡는 게 너의 목표야. 써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일 2시에 만날 예정. 그렇지? 12월 23일 냉장고를 확인해 봐야 함. 이런 얘기가 막 온몸에 써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깨다가 이제 우리는 관객들은 그 양상을 따라가면서 도대체 뭐지? 왜 저러는 거지?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지? 따라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는 거야. 하루가 지나고 잠을 자고 나면 기억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병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봐. 첫째 날이 마무리되는 날이었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그 다음 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바로 전날에 있었던 사건이 벌어지고 그 전 사건이 벌어지고 그럼 작품이 끝날 때는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 딱 놓여있는데 반전대가 꼭 보세요. 볼만합니다.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오케이? 자, 역행적 구성 사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8번 칸에 들어간 말, 이 외화라는 말이랑 내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자, 일단은 순행과 역행 기억하시자. 역순행이랑.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액자식 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액자식 구성은 이렇게 구성돼. 옆에 그림 하나만 그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말합니다. 거대한 외화 안에 외화가 끼어 들어가 있는 형태. 그러면 이 두 개의 이야기는 다른 게 기본이겠지? 심지어 등장인물도 달라야 해. 오케이?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심지어 너희들은 참고로 지금까지는 아마 시점이 처음에서 끝에 바뀌는 작품을 본 적도 없을 거야. 근데 이제는 바뀌는 작품을 보게 될 거야. 시점이 바뀌어. 바깥에는 1인칭인데 안에는 3인칭이고 막. 오케이? 그래서 내화와 외화는 그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주제의 유사성이라든가 주제의 연계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바깥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가 또 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나중에 교과서 중에 종탑안에서라는 작품을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참고로 그 작품도 천재막 교과서 쓴 사람 혹시 천재 교과서다. 선생님 저희 학교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무튼 액자식 구성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이야기 속의 이야기 구조다. 됐지? 외화와 내화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여기까지만 먼저 체크를 하자. 나중에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2. 이거는 여로형 구조라고 봅니다. 여로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행하는 길의 준말이 여로야. 즉 A 지점으로부터 B 지점으로 가는 길이 나오고 그 가는 길의 과정 속에서 깨달음이 생기거나 그치? 어떤 사건과 갈등이 생기면 그걸 여로형 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작품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위치가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위치가 동일한 작품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참고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점 회귀형 여로 구조라고 불러. 말이 좀 길지? 원점 회귀형 여로 구조.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해. 뭔가 변화했을 거 아니야. 철없던 아이였던 내가 길 생활을 하다 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겪게 됐고 그래서 성숙한 어른이 되었어. 그럼 변화를 겪은 거 맞지? 그럼 여로형 구조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한 지식인이 일제강점기에 분노를 느끼면서 서울로 넘어왔지만 그 사회 속의 문제 속에 이겨낼 수 없음을 자각하고 이 더러운 놈의 세상 난 떠나버릴 때 하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원점 회귀형 이 여로형 구조는 변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원점으로 회귀했다는 게 중요해지는 거지. 오케이? 그럼 비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될 때 이 작품을 이런 구조를 쓸 수 있겠지. 나중에 이제 만세전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배우게 될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구조도 있고 키워드를 잘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순행, 역순행, 액자식, 여로형 구조 등의 말들 나중에 되게 당연한 것들처럼 이제 써야 되는 기술들이 되는 거야. 오케이? 뭐 수학으로 시작하면 근해 공식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설명할 이유는 없잖아.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근데 여기서 근해 공식을 써서 이렇게 넘어가자라고 말했으면 여기서는 지금 이게 여로형 구조거든. 그런 소리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됐네요. 시점 나왔습니다. 시점.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중요하지. 항상 중요해 맞고요. 자, 키워드 몇 가지만 기억을 해보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서술자의 위치를 말하는 게 시점이야. 알겠지? 누가 질문을 하면 이거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얘들아, 시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서술자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시점이라고 부른다. 됐지? 그러면 이때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으면 몇 인칭이 되는 거야? 1인칭이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말 썼어 방금. 서술사가 작품 내에 위치한다라고 표현을 했지. 오케이? 그래서 뭐가 있어? 나가 있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요. 그럼 몇 인칭? 됐지? 작품 밖이야. 됐어? 이 두 개의 말을 기억해. 나중에 너희들이 풀게 될 기출문제들에서는 이제 1인칭, 3인칭 이딴 말 쓰지 않을 거예요. 이건 중딩 거예요. 알겠죠? 서술자가 작품 속에 위치하여 사건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고 있다. 됐어?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될 거야.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하며 인물들의 심리와 감정을 모두 표현해내고 있다. 방금 뭐 얘기한 거야? 전체적 작가 시점 얘기한 거야. 되셨지? 자,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고 이때 1인칭 안에도 관찰자 시점이 있고 주인공 시점이 있는데 그건 안 어려워요. 그렇죠? 이 작품에서 핵심 인물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가 주인공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사랑 손님과 어머니 알지?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참고로 여기서는 누가 나오냐면 오키가 나와요. 그죠? 오키가 뭐로 나와? 나로 나오지. 자, 이거 무슨 시점이에요? 1인칭 관찰자야. 근데 이거는 작품을 읽다 보면 다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뻘소리를 해요. 왜냐면 오키한테 막 모든 걸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거든.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예요. 그죠? 지금은 재혼하는 게 아무 문제 없는 사이잖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재혼이라고 하는 건 꺼려지는 대상,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대상이었던 거지. 그래서 내 시점, 어린아이 시선에서 그 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게 포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주인공의 누군지를 항상 따져야 된다는 거야. 작품 바뀌는 3인칭이라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지.